네, 안녕하세요. 재무관리 시간이고요. 재무관리 입문 아니고 재무관리고요. 혹시나 재무관리 입문을 안 들은 학생은 뭐 강의 몇 개 안 되니까 듣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재무관리 입문에서 재무관리에서 다룰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 위한 기본적인 툴들을 좀 배웠어요. 뭐 기본적인 툴들 얘기했던 것도 재무관리 강의하면서 조금씩은 얘기하겠지만 그냥 이랬었죠 이 정도로 지나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혹시나 입문 안 들은 학생은 혹시나 그래 제가 이랬었죠 하고 넘어갈 때에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빨리 가서 한번 들으세요 입문을.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재무 관리라는 과목이고요. 뭐 경영학의 한 과목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회계사 시험 볼 때에도 경영학의 한 과목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1차 시험의 경우에 경영학 안에 일반 재무관리라고 하는, 아니, 일반 경영학이라고 하는 뭐 인사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등등등 외에 재무관리라는 과목으로 전체 한 40%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경영학이 전체가 40문제니까 40%인 16문제가 계속해서 재무관리 출제가 되고 있고요. 하는 경영학의 한 분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실제 내용은 경제학 쪽의 얘기예요.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 학자들 얘기 나올 때에도 다들 경제학자들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좀 경제학과 비슷한 얘기들이 좀 나온다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재무관리 들어가서 경영학에는 여러 가지 강론들이 있고 그중에 뭐 인사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등등등 외에 재무관리가 있는 거고요. 그중에 인사관리다 라고 하게 되면 기업을 경영하면서 사람 필요하니까 사람을 어떻게 뽑을 거냐, 뽑은 사람을 어떻게 관리해서 어떻게 성과평가를 할 거고 어떻게 안 좋은 일 했으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혹은 퇴직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해줄 거냐 등등이 인사관리, 사람에 대한 관리인 거고, 생산관리라고 하게 되면 제조기업에서 생산 과정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원재료 사와서 생산관 어떻게 해서 꾸려갈 거냐 하는 얘기를 하면, 재무관리는 기업의 돈에 대한 얘기다. 그 돈도 결국은 돈을 들여오는 것과 돈을 운용하는 것라는 기업의 현금 흐름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현금 흐름에 대한 의사결정을 잘해보자 하는 쪽의 얘기가 재무관리 쪽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현금에 대한 의사결정을 잘해보자 하는 건데, 기업의 현금 흐름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돈 필요하면 외부에서 조달하는 게 있을 거고, 조달한 자금을 굴려가는 게 있을 거고, 자, 그렇게 해서 기업의 현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잘해보자 라고 하는 게 재무관리인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좀 좁은 의미의 재무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기업의 현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기업 재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기업 재무론 쪽의 얘기가 우리 교재를 봤을 때는 교재가 1부, 2부, 3부, 4부까지 있거든요. 그 중에 1부하고 2부, 3부 정도까지 얘기가 기업 재무론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 재무론은 기업의 현금에 대한 의사결정을 잘해보자 하는 쪽의 얘기인 거고요. 이게 좁은 의미의 재무관리이고, 좀 더 넓게 얘기했을 때는 금융투자론이라는 것까지 포함을 하게 돼요. 이 금융투자론 우리 교재에서는 나중에 4부에 가서 나올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꽤 먼 얘기죠.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 7, 8, 9, 그 다음에 10장부터 얘기 시작이니까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생각할 때는 기업의 현금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한 얘기를 배우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금융투자론 갔을 때는 정형화된 금융상품인 주식이나 채권, 그 외에 선도, 선물, 옵션, 수합 같은 각종의 금융상품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기업 재무론 떠올리시면 돼요. 혹시나 지금 입문 강의 들은 학생들도 꽤 있을 거고, 제 강의한 스타일도 살짝은 보셨잖아요. 냅다 많이 쓰면서 하잖아요. 입문 강의 때는 제가 혹시나 우리 갖고 있던 자료에 없는 얘기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전부 다 책에 있는 얘기 위주로 할 거예요. 제가 판사하는 내용 전부 다 책에 있고요. 말하는 내용 다 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판서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복습할 거잖아요. 안 할 거 아니죠? 복습할 때 한번 넘기면 이 얘기 여기 있네, 이 얘기 여기 있네, 이 얘기 여기 있네 가 될 거야. 그러니까 주로 제 말을 들으면서 이해하는 쪽에 초점 맞추세요. 너무 쓰려고 하지 말고.
자, 그리고 제가 간다가 설명을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해되는 얘기면 그냥 지나가면서 이건 반드시 외우세요라고 할 거예요, 제가. 시킬 같은 거 나왔을 때 반드시 외우세요 그러면 걔에 초점해서, 걔에 집중해서 걔를 반드시 외우는 걸로 하세요. 자, 저는 지금 강의 시작했고요. 지금 나오는 게 6페이지에 있는 재무관리에 들어가기 쪽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먼저 나오는 얘기가 재무관리라는 게 기업 재무론과 금융투자론으로 분류가 된다. 이딴 얘기 했는데요. 제가 외우라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냥 그때 한 걸 한번 그냥 듣고 지나가면 돼요. 자, 그 안에 나오는 게 이번에는 재무관리의 기능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재무관리 기능 쪽에서는 하는 얘기가 결국은 기업의 현금 흐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 관련된 의사결정을 잘해보자. 기본적인 현금 흐름은 돈 필요했을 때에 외부에서 돈을 조달하는 게 있을 거고, 조달된 자금을 운용하는 게 있을 거고, 그걸 우리가 주로 BS 보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업이 돈 필요하면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올 거고, 그때에는 채권자에게서 돈을 꾸어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주주에게서 돈을 투자받을 수 있는 거죠. 이때 채권자에게 꾸어온 돈을 우리 회계에서 부채라고 불렀을 거고요. 그리고 주주에게 투자받는 돈을 자본이라고 불렀을 거고요. 회계 용어로 하게 되면은 부채로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는 거고, 자본으로 주주에게 투자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자금의 조달과 관련된 얘기인 거죠. 그렇게 해서 기업에 현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 현금 가지고서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혹은 어떤 투자를 하려고 돈을 지금 끌어온 거잖아요. 각종의 투자안들에 투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 유형자산이라든지 무형자산 같은 것도 생길 거고, 기형자산 할 거고, 기계 굴리기 위해서 각종의 유동자산들도 생기게 되는 거죠. 원재료 사올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운용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있겠죠. 그래서 기업의 현금 흐름은 크게 구분했을 때에는 자금의 조달과 자금의 운영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때 회계에서는 부채하고 자본이라고 주로 용어를 쓰는데, 재무관리에서는 용어가 살짝 달라지는 게, 자, 주주의 입장에서 이 자본은 주주돈, 내 돈인 거다. 따라서 우리 재무관리에서는 이 자본을 자기 자본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채권자 돈 꾸온 거는 남의 돈 꾸온 거니까 부채를 타인 자본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재무관리에서는 주로 타인 자본, 자기 자본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계에서도 들어봤을 용어들이고, 자, 좀 더 와서 그러면 그러한 기업의 현금 흐름인 자금의 조달과 운용을 통해서 결국 달성하고자 하는 뭐냐 하는 게 7페이지에 있는 재무관리의 목표이고요. 자, 재무관리의 목표로 흔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는 이익의 극대화, 이익의 극대화를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게 타당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재무관리 목표가 이 극대화는 아니다. 이 극대화가 아닌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러한 현금화에 대한 의사결정 잘해가지고 이익 극대화자라고 했을 때에는 도대체 극대화할 이익이 어떤 거냐라는 게 너무나 모호해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단기적인 이익이냐 장기적인 이익이냐 하는 것도 불분명하고, 흔히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윤이냐 그런 것도 불분명한 거고, 더불어 이게 만약에 회계적인 이익이다 라고 했을 때에도 회계적인 이익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매출 총이익이 있고, 영업이익이 있고,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있고, 단기 순이익이 있고, 통보과손이익이 있고, 여러 가지 이익 개념이 있어서 도대체 어떤 걸 극대화해야 되느냐 하는 게 너무나 모호하다. 그래서 극대화 대상이 되는 이익의 개념이 너무나 모호하다라는 문제점이 첫 번째. 다음 두 번째로는, 이런 회계적인 이익은 회계 처리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 문제는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할 때에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케이스가 많다. 감가상각할 때에 정액법 쓸 거냐 정률법 쓸 거냐, 혹은 원가림의 과정에 있어서 선입선출법 쓸 거냐 아니면 평균법 쓸 거냐
하는 회계처리 방법에 있어서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랬을 때에는 실질은 그냥 하나인 거지만 걔에 대한 회계적인 수치는 여러 개가 나와버릴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자, 또한 한번 선택했었던 회계처리 방법을 이후에 변경해버리기도 하죠. 그러면 실질은 발음이 없는데 숫자만 달라져 버린다라는 문제점이 있다. 더불어 세 번째, 이런 회계적인 이익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X1년도 단계순이익 30, X2년도 단계순이익 30이라고 했을 때에 2, 30과 2, 30은 시점이 다르니까 같은 가치가 아닌데 그냥 얘는 그냥 30, 30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자, 다음 네 번째로, 이런 회계적인 이익에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라는 문제점이 있다. 곧 내년도 이익이 단기순이익 10억 예상되는데 걔는 변동될 위험이 있는데 그걸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자, 따라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회계적 이익 극대화는 우리의 목표로 타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건 아니란 얘기고요. 이건 아니란 얘기인데, 그랬을 때에 왜 아닌지를 여러분이 써야 되는 건 아닌데 개념 갖고 있어야 돼. 자, 우리는 지금 다들 회계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은 회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재무 관리하는 사람들이야. 이후에 우리는 제가 찌질한 회계라고 표현할 거야. 찌질 회계는 진짜 찌질한 회계를 가끔 무시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너무나 노하거나 그러지 말고, 여러분은 회계하는 사람 아니다. 재무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저는 회계에 대해서 까도 괜찮아요. 괜찮아, 나는. 왜냐하면 회계사 2차 시험에 어떤 형태의 문제가 있냐면, 자, 회사에서 회의를 한다. 임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회계 담당 부장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다. 이때 자금 담당 부장은 이런 얘기를 했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이런 얘기가 나와. 우리 재무 관리하는 사람들은 자금 쪽이야. 돈을 끌어오고 돈을 굴리는 쪽이니까. 회계부장이 이런 소리를 했다. 재무부장이 이런 소리를 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답은 정해져 있어. 당연히 재무부장 말이 맞아. 회계부장 말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까라는 얘기야, 지금. 이 우리의 시험이라고요. 제가 회계를 까도 괜찮은 거죠. 내가 까줘야 니도 따라서 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혹시나 제가 원종이나 윤돈이를 녹하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자, 해서 우리의 목표로 나오게 되는 것은, 현대 재원의 목표는 기업 가치의 극대화예요.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키자라는 게 우리의 목표이다. 이걸 재무관리의 목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기업의 목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자라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건데, 그렇다면 거기서의 기업 가치라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의 기업 가치는 기업 자산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 가치는 기업 자산의 가치. 자, 예를 들어서 채권자에게서 100의 돈을 차입해왔고 주주에게서 100의 돈을 투자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최초에 200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올해 한 해 동안 장사를 해봤더니, 자, 회계상 BS에 써있는 자산 총계가 230이다라고 해보죠. 그럼 회계상 BS에 써있는 자산 총계 230이 그 자산의 진실한 가치인 건가요? 이건 회계상 써있는 수치일 뿐이야. 그 찌질한 회계에서 써는 수치일 뿐이라고. 이 찌질한 회계는 도대체 여기서 뭐가 잘못되어 있어? 자산의 인식 및 측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산의 측정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죠. 역사적 원가도 있고, 요즘도 같은 용어를 쓰나 현행 원가라든지 유출 가치라든지 현결의 현재 가치라든지 이런 걸 쓰죠. 거기서 가장 이론상 타당한 방법은 뭐라고 배웠어요? 미래 현금 오름의 현재 가치라고 배웠죠. 또 안 배웠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거죠. 자, 미래 현금 오름의 현재 가치로 측정하는 게 이론상 가장 타당하다. 자산의 저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외우고 있는 거 옛날 건데 기업의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발생을 했고 현재 특정 기업체에 의해서 통제되고 지배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자원이다 라고 저는 옛날에 외웠었어요. 가장 중요한 용어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는 것은 현금 유입을 증가시키거나 현금 유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결국은 자산은 미래에 돈 될 놈이다라는 거죠. 그 미래에 돈 될 거에 현재 가치만큼이 얘의 진실한 가치이다 라고 우리는 봐요. 재무관리에서는 모든 거의 가치는 거기서 발생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걔의 진실한 가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기업 자산의 가치라는 것은 그 자산에서 발생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그 자산의 진실한 가치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기업 가치니까 제가 value라고 쓸 건데, 기업 가치 value 라는 것은 그 기업 자산에서 발생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이다. 자산 발생될 미래 현금 흐름들이 있을 거고 발생될 미래의 현금 흐름들을 현재 가치하려면 적절한 할인율을 이용해서 현재 가치 해가지고 다 더해주게 되면 그게 곧 기업의 가치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해서 기업 가치를 측정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로 해서 가치를 측정하려면 알아야 되는 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발생될 미래 현금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고, 또한 발생하는 시점을 알아야 되는 거고, 계리 현재 가치야 적절한 할인율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현재 가치를 할 수 있는 거죠. 혹시 뭐 아직 화폐의 시장 가치를 안 배웠다 이런 사람은 없겠죠? 자, 근데 회계가 이걸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뜬금없이 역사적 원가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왜 회계에서는 역사적 원가 있다는 걸 쓰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 가치 하는 게 너무 어렵대. 너무 어렵대. 미래를 추정해야 되고 걔를 현재 가치할 적절한 할인율 구하는 게 너무 어렵대. 너무 어려워서 이걸 안 하겠대. 그걸 우리가 하겠대. 그러니까 재무관리를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나중에 현재 가치하는 할인율 구하러 갈 때 아마 좀 약간씩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교재로 3장에 나오게 될 거예요. 3장, 4장 지나가면서. 하면서 7페이지에는 이 극대화의 문제점 위주로 해서 나와 있는 얘기들이고요. 다음 8페이지 와서는 그래서 2번에 있는 게 우리의 목표는 기업 가치의 극대화이다. 이런 얘기 써 있는 거고요. 다음 3번에 있는 것은 자기자본 가치의 극대화 얘기인데요. 우리의 목표는 기업 가치 극대화가 우리의 목표예요. 목표인데 거기에 한 가지를 가정하면 곧 기업 가치 변동과 무관하게 부채 가치는 일정하다. 제가 부채라고 했다가 타인 자본이라고 했다가 할 건데요. 그냥 부채 그러면 다 타인 자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부채의 가치가 일정하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곧 전체 기업의 가치가 극대화되면 이 기업 가치 변한다고 해서 채권자에게 꾸온 돈을 더 갚을 건 아니잖아요. 기업 가치 감소한다고 해서 돈을 덜 갚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곧 갚을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기업 가치가 극대화됐을 때에 부채 가치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게 되면 자기 자본 가치가 극대화된다. 자, 우리 부채는 주로 회사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할 거예요. 회사채, 채권, 본드 제가 주로 B로 쓸 거고요. 자기 자본 쪽은 주식 발행에 자금 조달할 거예요. 스탁 제가 주로 S로 쓸 거예요. 그래서 B가 타인 자본, S가 자기 자본 이렇게 제가 표현할 건데 기업 가치 변동과 무관하게 부채 가치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 가치 극대화는 곧 자기 자본 가치의 극대화와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목표가 기업 가치 극대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자기 자본 가치의 극대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근데 거기서 이 자기 자본 가치라는 게 현대 사회에서는 회사들이 주로 주식회사로 설립되는 게 일반적이니까 자기 자본이 존재하는 형태가 주식으로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자기 자본 가치 극대화는 그 기업 주식 가치인 주가의 극대화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만큼 이 주주목시니까
주주, 부의 극대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1차 시험이 아주 쉽게 나왔던 때가 한 번 있어요. 그때의 제목에서 첫 번째 문제의 질문이 다음 중 제목의 목표로 가장 타당한 것은 해가지고 또 하나의 5번이 자기자본가치 극대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너무 쉬웠던 문제고 그런 문제를 기대하지 마세요. 자, 그런 얘기 써 있는 게 8페이지 써 있고요. 3번 본서의 책에 나와 있는데 뭐 그냥 거의 목사랑 비슷한 얘기예요. 각각의 1부, 2부, 3부에서 4부에서 어떤 내용 다루게 될 거다. 뭐 이 정도 얘기인데요. 하나씩 가면서 보면 될 거예요. 자, 이제 1부 얘기 시작되고 1부는 기업 재무론에서 확실성하의 가치평가 쪽 얘기인데 그중에 1장은 확실성하에서의 기업가치평가 쪽의 얘기예요. 자, 곧 우리의 지원의 목표가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자라는 거였으니까 그 기업 가치라는 것이 기업 자산의 가치이고 기업 자산의 가치는 발생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다라고 했죠. 우리가 이걸 극대화하자는 게 목표니까 이 기업 가치라는 게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는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보자라는 거고요. 이렇게 계산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발생될 기업의 현금 흐름 계산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더불어 걔를 현재 가치하는 화폐의 시간 가치 알아야 될 거고요. 그래서 먼저 하는 얘기가 발생될 현금 흐름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는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4페이지에는 제1절 기업가치평가의 의 해가지고 기업가치라는 게 이렇게 발생될 미래 현금 흐름들을 적절한 할인율로 현재 가치와 현재 가치이다. 그걸 측정하려면 현금 흐름 알아야 되고 현재 가치와 할인율 알아야 된다. 그때 현금 흐름 먼저 계산해보자 라고 해서 나오는 게 15페이지 제2절 기업의 현금 흐름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어요. 자, 먼저 1번에는 재무제표의 분석이다라고 하는데요. 혹시 회계에서 현금 흐름표까지는 아직 가기도 했고 안 가기도 했고 뭐 이런가? 뭐 나중에 확실히 아직 안 배우신 분들도 나중에 중급회계에서 현금 흐름표 작성할 때에는 기초 기말 비교식 재무상태표와 단기 포괄손익계산서 가지고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게 돼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비교식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계산서 이용해서 현금 흐름을 계산하게 돼요. 그래서 먼저 가로 1번에는 재무상태표 얘기부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 페이지에 포괄손익계산서의 양식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기초 기말 비교식 나타내는 재무상태표하고 단기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이용해서 우리가 현금 흐름을 계산해 보게 돼요. 근데 지금 보는 거는 아주 단순화된 재무제표이고요. 재무제표 쪽에 일단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겠죠. 자산 구분할 때의 자산은 먼저 유동자산과 비유동 자산으로 구분하는 게 가장 큰 구분이죠. 마찬가지로 부채 쪽에도 유동, 부채라는 것과 비유동, 부채가 있을 거고 그리고 기업의 자본이 있겠죠. 자, 우리가 기업의 현금 흐름 추정해 보자는 거니까요. 간단하게 현금 흐름 잠깐만 볼게요. 자, 먼저 기업이 장사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은 외부에 있는 채권자에게서 돈을 꾸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주주에게 돈을 투자받을 수도 있는 거고 채권자에게 돈 꾸오게 되면 회계상 계정 과목으로 차입금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채 발행했으면 사채라는 계정 과목이 생기겠죠. 주주에게 투자받으면 자본, 자본금, 자본이익 등등이 생길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회사에 현금이 들어왔어요. 근데 현금 들어왔는데 이 현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서 각종의 투자를 하게 될 거예요. 제조기업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계장치와 같은 유형 자산이 있어야 될 거고 그걸 만들기 위한 어떤 특허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기업의 무형 자산도 있겠죠. 자, 또한 기계장치를 굴리려면 원재료가 필요한 거니까
재고 자산을 사오게 될 거고요. 그 재고는 사오는데 외상 사오게 되면은 매입 채무와 같은 부채가 생길 거고, 제품 만든 다음에 외상 판매하게 되면 매출 채권과 같은 자산도 생기는 거죠. 영업하면서 각종 비용 발생하는데 아직 안 준 게 있으면 미지급 비용과 같은 계정 과목이 잡히게 될 거고, 또 먼저 준 게 있으면은 선급 비용과 같은 계정 과목이 잡히게 되겠죠. 자, 여기 첫 번째. 회계에서는 다 부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재무관리는 타인 자본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타인 자본은 회계상 부채와는 달라요. 타인 자본은 진짜로 남의 돈 꾸어온 것을 타인 자본이라고 얘기해요. 진짜로 채권자에게 꾸어온 돈, 회계상 말하면 차입금이나 사채와 같은 계정 과목들을 우리 재무관리에서는 타인 자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차입금이나 사채가 우리가 말하는 타인 자본이에요. 반면에 여기 있는 매입 채무나 미지급 비용, 이런 애들은 남의 돈을 꾸어온 게 아니죠. 남의 돈을 꾸어온 게 아니라 잠깐의 지급 시점의 차이 때문에 회계상 잠깐 부채로 잡혀 있다가 금방 사라질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무관리에서는 이런 매입 채무라든지 미지급 비용, 얘네들은 타인 자본 보지 않는다. 걔네가 주로 있는 것은 유동부채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에는 이 유동부채들은 타인 자본 보지 않는다. 비유동부채들만 타인 자본으로 보게 된다. 회계상 보는 부채하고 재무관리에서의 타인 자본이 같은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매입 채무나 미지급 비용과 같은 유동부채는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관련된 얘기로 여기에 유동 자산들이 있잖아요. 걔네하고 그냥 퉁쳐요. 퉁친다. 회계에서는 자산부채 함부로 상기하는 거 아니고 수입비 함부로 상기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요. 집어치우고 우리 개념상 받을 돈이 100원이 있고요. 줄 돈이 80원이 있으면 순수하게는 나에게 20 들어오겠지. 우리 퉁친다. 그래서 퉁쳐서 우리는 파악을 해서 그걸 순운전 자본이라고 얘기해요. 순운전 자본. 영어로는 Net Working Capital이라고 얘기하고요. 오늘 지금 재무관리 처음 쪽이라서 약자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많이 어려울 약자는 아니고 이외에 계속해서 또 나올 약자니까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순운전 자본 Net Working Capital인데요. 걔는 회계상 봤을 때의 유동 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한테 회계상 BS가 나오면 자, 유동자산이 100이고 유동부채가 80이다. 그냥 퉁 쳐가지고 순운전 자본이 20이네.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BS를 다시 쓰게 되면은 유동자산, 유동부채는 퉁쳐서 순운전 자본으로 파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영업활동에 쓰이는 유형자산, 무형자산과 같은 비유동 자산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대비안에는 차입금, 사채와 같은 타인 자본이 있는 거고 주주돈인 자기 자본이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자산 쪽에는 원래 이런 애들만 있는 게 타당해요. 이런 장사하려고 외부 자금을 끌어온 거니까 나의 영업과 관련된 일만 해야 되는 거죠. 얘네들은 나의 영업과 관련이 있는 영업 자산들이에요. 영업 자산과 관련된 순운전 자본이 있고 영업활동에 쓰이는 비유동 자산들이 있는 거죠. 이것만 있어야 될 텐데 가끔 가다가 기업들이 뻘짓을 해요. 뻘짓을 해서 비영업 자산들도 존재를 할 수는 있어요. 그게 투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채권과 같이 나의 영업과는 상관이 없는 자산들도 있기는 하죠. 자, 있기는 한데 우리는 주된 관심이 이 영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 쪽이 주된 관심이에요. 우리 교재는 좀 뒤에 가서 나올 얘기인데요. 그냥 단순히 그냥 한번 얘기하고 가면, 우리는 모든 것의 가치는 거기서 발생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라고 봐요. 기업 자산의 가치에는 영업 관련 자산의 가치가 있을 거고 비영업 관련 자산의 가치가 있겠죠. 그런데 영업 관련 자산들은요, 개별 자산별로는 현금 흐름 창출이 안 돼요. 여기에 기계장치가 하나 있어요. 기계장치 혼자 있으면 돈이 들어오나요? 기계장치에다가 원재료도 들어가야 되고 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영업 자산들은 개별 자산별로는 현금 흐름 창출이 안 되고 전체 영업 자산이 하나로 묶여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가지고 하나의 현금 창출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통으로 굴러가면서 하나의 현금을 창출하게 돼요. 자, 그걸 우리가 이제 뒤에서 금방 갈 거예요.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영업 관련 자산의 가치는 그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로 측정하게 될 건데요. 반면에 여기 있는 투자 부동산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건물 하나 있으면 걔는 투자 부동산이면은 임대 수익이나 사익 목적이잖아요. 부동산만 갖고 있어도 임대료 그냥 뚝뚝 들어오죠. 개별 자산이 현금을 창출하잖아요. 주식이 있어요. 삼성전자 주식 들고 있으면 주식만 있어도 배당이 들어오죠. 정보발행한 국채 들고 있으면 거기서 이자가 그냥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특징이 개별 자산별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게 돼요. 걔네의 가치는, 건물의 가치는 건물에서 발생된 현금의 현재 가치로 하면 되는 거잖아. 개별 자산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로 측정하면 된다고요. 개념상은 그건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주식 들고 있다. 거기 들어올 배당들의 현재 가치, 이걸 내가 계산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다들 그걸 계산해서 시장에서 지금 6만 원을 그걸 대고 있어. 네가 하는 것보다 시장이 더 나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개념상으로는 시장 가치로 더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얘네들의 가치를 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채권 시장이 거래되고 있어. 건물 시장 가격이 있을 거야. 따라서 얘네들은 그냥 이 비영업 관련 자산의 가치들은 걔네의 시장 가치로 더해주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의 별로 관심이 없다고. 우리는 이쪽에 관심이라고. 그래서 제가 비영업 자산은 없다 치고서 갈게요. 일단 없다 치고 가서 기업에는 영업 관련 자산만 있다. 그랬을 때의 그 영업 관련 자산은 유동자산의 누누지비를 뺀 순운전 자본과 영업활동에 쓰이는 비유동 자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15페이지에 BS 얘기 나와 있고요. 동그라미 1번에서는 자산은 영업 관련 자산과 비영업 관련 자산,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영업 관련 자산에는 순운전 자본, 유동자산에 뺀 순운전 자본이 있고 영업활동에 쓰이는 비유동 자산이 있다. 그러면 3번에 타인 자본이라는 것은 진짜로 꾸어온 돈인 차입금이나 사채만을 얘기하는 거다. 자, 넘어와서 포괄손익계산서 얘기가 나오고요. 가장 단순화된 형태의 포괄손익계산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맨 위에는 매출액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 매출액이 나의 영업에서의 수익인 거죠. 그래서 매출액이 나의 영업에서의 수익인 거고, 그 밑에서 각종의 영업 비용들을 차감하겠죠. 각종의 영업 비용들을 차감을 하게 될 건데, 이 영업 비용을 구분할 때에 우리가 회계 원리부터 했던 구분은 매출원가라는 비용과 그 외의 영업 비용인 판매비와 관리비를 구분했었죠. 그래서 영업 비용을 구분하기에 매출 원가라는 것과 그 외의 영업 비용인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할 수 있죠. 거기에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서 한번 구분 손익을 얘기하죠. 그게 매출 총이익 이라는 구분손익이 있고, 거기에서 판매비 관리비를 빼게 되면 나오는 것을 영업이익이라고 얘기를 했죠. 아니, 이걸 지금 저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회계의 원리부터 했던 얘기야. 근데 혹시나 원가를 했으면 원가 쪽에서는 이런 영업비용을 구분할 때에
판매량에 따라 변동하는 변동 영업 비용과 판매량과 무관하게 고정적 발생하는 고정 영업 비용으로 구분을 했을 거예요. 혹시 아직 원가를 안 했으면 나중에 그렇게 구분할 거야 하면서 영업 비용을 구분할 때에 변동 영업 비용이라는 것과 그리고 고정 영업 비용이라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김밥집의 비용인데 김밥이 팔리는 수량에 따라서 김밥에 들어가는 단무지 줄수는 달라지는 거죠. 김밥 10개 팔면 10줄 팔면 단무지 10줄 나가게 된다. 변동 비용인 건데 그 김밥집이 24시간 김밥집이면 김밥 안 팔려도 불은 켜야 된다. 이 전력비는 고정적 나가게 된다. 거기서 매출액에서 변동 영업 비용을 한번 빼서 구분손익 얘기할 수 있고 그 구분손익을 공원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죠. 혹시나 원가를 안 한 학생이 있으면은 괜찮아. 원가에서 수도 없이 할 거야. 그냥 제가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교재 가면은 6장에서 그래서 좀 잠깐 얘기해야 돼요. 자, 그리고 어쨌건 변동 영업 비용, 고정 영업 비용 다 빠지면 나오는 것은 영업 이익인 거죠. 재무관리는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요. 재무관리에서는 돈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를 구분해요. 그래서 현금 유출이 있는 영업비용과 현금 유출이 없는 영업비용 구분하게 돼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영업비용 차감해서 영업이익을 계산할 건데 그때 영업비용 쪽에서 현금 유출이 있는 영업비용이 있고 현금 유출이 없는 영업비용이 있다. 그래서 매출원가와 현금 유출이 있는 영업비용이 있는 거고 현금 유출이 없는 영업비용이 있는데 현금 유출이 없는 영업비용의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있는 거죠. 물론 크게 말했을 때는 무형자산상각비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감가상각비와 같은 현금에 유출이 없는 영업비용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업비용을 현금 유출 영업비용과 현금 유출이 없는 영업비용 구분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매출액에서 현금 유출이 있는 영업비용 한번 빼서 구분손익 얘기할 수 있겠죠. 얘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현금 유입이 있는 수익에서 현금 유출이 있는 영업비용 뺐으니까 현금 영업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금 있는 항목만 가지고서 계산하는 영업이익. 그래서 얘를 현금 영업이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거기에서 현금 유출이 없는 감가상각비를 빼게 되면 나오는 건 영업이익이 되겠죠. 자, 그 밑에서는 각종의 영업과는 관련 없는 수익 더하고 비용 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업 외 항목들 중에서 모든 기업에게 있을 만한 항목으로 이자 비용이 있어요. 부채 있는 기업은, 그 타인자본 있는 기업은 다들 이자 비용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빼는 게 이자 비용만 고려할게요. 가령 단순화 시켰다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과 비용 항목들 다 고려한 거예요. 그럼 나오게 되는 게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게 될 거고 그냥 제가 단순화시켜서 세전 이익 이래도 괜찮겠죠. 그 밑에서 법인세 비용 빠질 거예요. 하면 나오는 게 당기 순 이익까지 가게 되겠죠. 단기 순위 밑에 기타 포괄손익이 오면서 총 포괄손익까지 가는 게 회계잖아요. 우린 그딴 거 없어요. 단기 순이익에서 끝나요. 기타 포괄손익이 주로 들어오는 게 공정가치 측정, 공정가치 측정 뭐라고 들어갔겠네? 공정가치 측정 기타 포괄 뭐 평가손익? 아, 이거 이름도 한 몇 자예요 그게. 걔 어디서 발생해? 주식, 채권 이따위죠. 우린 걔네들은 지금 치우고 비영업자산, 영업자산에서 나올 항목들만 생각하자고. 자,
여기 있는 당기 순이익은요, 제가 기호를 쓸 건데 계속 쭉 나올 기호라서 당기 순이익은 net income이라고 쓸게요. 자, 그 위에 있는 법인세 비용은 텍스죠. 텍스. 근데 우리한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율이 보다 더 중요해요. 세전이익에다가 법인세를 곱해서 세금 나갈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세전이익은 세금 내기 전 이익이죠. 세금 내기 전 이익이니까 earnings before tax. 세금 차감하기 전 이익 earnings before tax. 그 위에 있는 이자 비용은 interest expense. I라고 쓸게요. interest expense. 그러면 영업이익은 한글로의 영업이익은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들을 빼니까 영업이익인데요. 자, 영어 약자로 쓸 때에는 밑에부터 올라와요. 그러면 이자하고 세금 빼기 전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 EBIT라고 흔히 얘기해요. EBIT가 우리 얘기에 좀 어떤 중점이 될 거예요. 영업이익 또는 EBIT. 자, 그 위에 있는 감가상각비는 depreciation. 제가 주로 D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은 영업수익, revenue. R로 주로 쓸 거고요. 현금출 비용은 제가 그냥 cost, C로 쓸게요. 그러면 얘는 현금 들어온 수익에서 현금 나가는 비용을 뺀 현금 영업이익이죠. 현금 영업이익은 밑에부터 올라오면요, 세금하고 이자하고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 이익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 depreciation, amortization. 그래서 유형자산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또 빼기 전 이익이다. 이렇게 주로 표현을 해요. 실무상은 좀 많이 나온 용어라서 EBITDA라고 흔히 얘기하고요. 실무상으로는. 용어들은 아마 계속 쓸 용어니까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얼마 전에 한번 게시판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던데, 첫 시간 들으니까 영어 약자들이 대단히 많은데요. 이거 다 알아야 되나요? 이거 알아야 되면 혹시 한글은 몰라도 되나요? 다 알아야 돼. 어차피 같은 이름들이라서. 근데 아는데 외우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요. 금방금방 익숙해질 거야. 내가 T 쓰면 뭐겠어? 텍 쓰겠지 뭐. I 쓰면 이자일 거고. 계속 쓰고 있을 건데 내가. 그래서 16페이지에는 포괄손익계산서 얘기 나오고 있고, 거기 제가 약자들도 좀 얘기를 했고요. 또는 이번에는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현금 유출 없는 영업비용이다. 뭐 그 외에 뭐가 있다로 돼 있는데요, 없어. 우리 공부할 때는 그냥 감가상각비만 있어요. 다른 거 없어. 자, 수익, 레베뉴, 현금 유출 영업비용, 코스트, 뺀 건 현금 영업이익. 그래서 EBITDA라고도 얘기한다. 영업이익은 EBIT, 세전이익은 earnings before tax, EBT, 당기순이익은 net income 이라고 앞으로 쓸게요. 자, 다음 이번에는 기업 잉여 현금 흐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는 게 기업 가치 계산할 때에 들어가야 되는 기업의 현금 흐름, 특히나 영업 관련 자산에서 발생될 현금 흐름인 기업 잉여 현금 흐름 한번 계산해보자 라는 쪽이에요. 자, 그걸 위해서 우리는 BS 하고 단기 IS를 놓고서 계산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먼저 계산하는 게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데요. 뭐 이건 약자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 그냥 굳이 약자로 쓰면은 프리 캐시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인데 기업에 귀속되는 이라고 해서 프리 캐시플로우 투 더 팜 이라고 뭐 쓰기도 해요. 그냥 기업 잉여 현금 흐름. 자, 걔는 구분되기에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돼요. 자, 맨 첫 번째 현금 흐름은 우리가 손익계산서 보면서 파악하는 현금 흐름이에요.
손익계산서 쪽에서는 현금 들어온 수익에서 현금 나가는 비용을 빼고 감가상각비까지 빠져나가면 나오는 게 영업이익이죠. 그 밑에서 이자 비용 차감되면 나오는 게 세전이익이고, 밑에 세금까지 빠지면 나오는 게 당기순이익이죠. 자, 거기서 먼저 손익계산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그러면 손익계산서 하는 얘기는 매출액만큼은 돈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현금 유출 영업 비용만큼은 돈이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감가상각비는 비용 처리가 됐지만 현금의 유출이 없는 항목인 거죠. 자, 다음 이자 비용만큼은 돈이 나갔다, 법인세만큼은 돈이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에 따라 발생하는 현금으로 한번 구해보자. 그걸 기업의 영업현금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업현금 흐름. 영업현금 흐름은 정확히 표현했을 때는 그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현금 흐름을 얘기해요. 그게 영업현금 흐름. 영어로는 Operating Cash Flow라고 하고요. 자, 그런 영업현금을 계산할 때에 만약 시작점을 우리가 영업이익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EBIT 영업이익에서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이익 벌어들였으면요, 당연히 세금은 나가야 돼요. 우리 세율로 간다고 해서 세율로. 그래서 이만큼 벌었으면은 당연히 세금은 나가야 될 거예요. 영업활동에서 영업이익 창출했다. 그냥 세금은 나가야 된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업이익 계산 과정에서 현금 들어온 수익에서 현금 나가는 비용을 빼고요. 거기에서 감가상각비까지 빠져나간 게 영업이익이죠. 우리가 영업이익에서 시작했으면 영업이익에 시작했다는 것은 감가상각비를 빼면서 시작한 거죠, 지금. 근데 감가상각비는 현금 유출이 없잖아요. 근데 뺐으니까 잘못했잖아. 잘못했으니까 다시 더해줘야 현금 흐름이 계산이 되겠죠. EBIT에 시작한 경우 얘기하는 거야. EBIT에 시작했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세금은 나가야 되는 건데, 문제는 EBIT 계산 과정에서 감가상각비가 차감되어 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돈이 나갔다고 잘못 얘기한 거다. 다시 더해줘야 현금 흐름이 제대로 계산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이렇게 쓴 것은 곱하기 1마의 법인세를 더하기 T 곱하기 감가상각비라고 지금 써놓은 식인 거죠. EBIT가 이렇게 계산되는 거니까 EBIT 곱하기 1마이너스 법인세율 더하기 감가상각비라고 지금 써놓은 식인 거죠. 자, 거기에서 여기도 감가상각비, 여기도 감가상각비 있으니까요. 감가상각비를 끌어내서 정리합시다. 끌어내서 정리하게 되면 현금 들어온 수익에서 현금 나가는 비용 빼고 1 마이너스 법인세율에다가 끌려 나온 게 마이너스 감가상각비 곱하기 1 마이너스 법인세율 더하기 감가상각비니까 이거죠, 지금. 아니, 마이너스 감가상각비가 튀어나왔으니까 더하기 감가상각비가 같이 가면 괄호를 풀었을 때에 마이너스 감가상각비 플러스 T 곱하기 감가상각비 플러스 감가상각비에서 퉁 쳐지면은 남게 되는 게 플러스 법인세 곱하기 감가상각비가 남게 되겠네요. 자, 영업현금 계산 방식은 이렇게 두 가지예요. EBIT에서 시작할 수 있고, 곧 영업이익에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금 영업이익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2장 갔을 때에는 아래식을 좀 많이 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뒤에 6장 가게 되면은 위에 식을 많이 쓸 거예요. 숫자는 똑같은데 개념이 좀 달라져. 그때. 그래서 둘 다 일단 할 수는 있어야 돼요.
회계상 당기순이익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한 거냐면 현금 들어온 수익에서 현금 나가는 비용 빼고 감가상각비 빼면은 영업이익이다. 영업이익에서 이자가 나가는 거고 세금이 나가는 거고 이게 당기순이익이다 라고 회계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런데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고 있는데 걔는 현금출이 없는 거니까 우리가 현금 흐름으로 계산하려면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감가상각비를 다시 더해줘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업이익으로 쓰고 시작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감가상각비 다시 더해줘야만 이 잘못된 효과가 없어질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회계상 이자 비용이 차감되고 있어요. 회계상 이자 비용 차감되고 있는데 이자가 비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 주주의 입장인 거죠. 주주의 입장이니까 이자만큼 나갔다고 얘기하는 거지. 혹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인 거는 아시죠? 그러면 자산에서 발생되는 현금 흐름이 있으면 걔는 결국 채권자 아니면 주주의 현금 흐름이 될 거예요. 장사해가지고요 100억 벌었어요. 100억은 얘 아니면 얘한테 가겠지.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자산에서 창출되는 현금 흐름을 계산하려는 거예요.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현금 흐름 가지고서 기업가치 구하자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자산에서 창출되는 현금 흐름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고 그게 창출이 되면 채권자에게 이자로 줄 거고 주주에게 배당을 줄 거예요. 이 이자가 나갔다고 생각하는 건 주주 생각이라고. 우리는 그 전 단계로 가는 거야. 기업에서 자산을 굴려가지고 현금 흐름을 창출할 거예요. 창출되는 현금 흐름 가지고서 채권자에게는 이자로 주주에게는 배당으로 주는 거라고. 우리는 그 전 단계 자산이 굴러가면서 발생되는 현금 흐름을 계산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는 차감하면 안 된다고요. 이자는 여기서 유출되는 게 아니고 창출한 현금을 가지고 나눠주는 거야. 나눠주기 전 단계야 우리는 지금. 이자 차감되면 안 돼. 자, 하나 더. 세금이 나가게 돼요. 세금이 나갈 건데 법인세 나가는 건 세금이 나가는 것은 세전 이익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은 나가는 거죠. 그죠? 세전 이익에다가 세율 곱해서 세금 나가는 거야. 그런데 그 세전 이익은 영업 이익에서 이자 비용이 차감되고 난 후가 세전 이익이죠. 거기에 세율 곱해서 세금 나가게 돼. 그러면 EBIT 영업이익에다가 세율 곱한 것만큼 세금 나가는 게 아니고 진짜는 이자 비용이 세전 이익을 줄여주니까 거기에 세율 곱한 것만큼 나갈 세금이 이만큼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 나가는 것은 세전 이익에다가 세율 곱해서 나간다. 그 세전 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 차감한 게 세전 이익이고 세전 이익에 세율 곱하는 거라서 영업이익에 세율 곱한 것만큼의 세금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만큼은 나갈 세금이 덜 나가는 거죠. 보지를 써서 이자 비용 발생하면 이만큼 세금은 덜 나가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1번식에서 어떻게 써놨어 지금 세금을? EBIT에다가 세율 곱해서 세금 나간다로 써놨죠. 진짜는 세금 덜 나가는 게 있죠. 세금 덜 나가는 게 이자 비용 곱하기 법인 세율만큼은 EBIT라는 세금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이만큼은 덜 나갔잖아요. 나가는 세금이 덜 나가면 걔는 플러스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자, 1번, 4번 지금 한 거예요. 자, 얘를 부르는 이름이 이자 비용의 법인세 감세 효과라고 얘기해요. 이자 비용의 법인세 감세 효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 또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감가상각비는 현금 매출이 없는데 세금 계산할 때에는 비용 처리되잖아요. 현금 매출이 없는 감가상각비가 비용 처리되면서 세전 이익을 줄여가지고 나갈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부르는 이름은 감가상각비의 감세 효과라고 얘기해요. 설마 지금 첫 시간인데 야 지금 뭐 좀 있네 좀 세네 이러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작 안 했어. 그냥 새로운 용어들 나오고 새로 막 식이 나오니까 그냥 좀 낯설어 보일 뿐이에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자, 나머지 2번 3번 관련된 얘기는 잠깐 쉬었다 계속 할게요.